자, 다시 돌아가서 제가 질량 분석기는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앞에 LC 세퍼레이션 하는 그 뭐지? 퓨리티를 그러니까 한 번에 분석하는 퓨리티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으니까 퓨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이온화 전에 뭐 LC라든지 GC라든지 CE를 통해 가지고 분리를 하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다른 LC, GC인 거고 질량 분석기 같은 경우는 이온화하는 거 그리고 매스를 아날라이즈 하는 거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맨 마지막으로 이온을 디텍션 하긴 하지만 이게 디텍션 하는 것까지 세 가지긴 하지만 이온 디텍션은 약간의 전기 장치라서 제가 설명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온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역사적으로 지금 보면 잠시만요. 역사적으로 보면 EI, CI 이 네 가지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도 이게 예전에 많이 쓰였던 거지만 얘들은 지금도 사용하긴 해요. 지금도 사용하긴 하고 그리고 말디랑 ESI를 최근에 개발돼가지고 많이 사용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얘보다는 얘가 한 99%, 95%에서 99% 정도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ESI를 많이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뭐 다른 여러 방법들이 개발이 되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개발이 됐지만 그 메인은 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이 ESI가 단백질이나 지금 현재 우리가 바이올로지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들은 조금 케미칼 쪽으로 많이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뭐냐면 이름을 딱 보시면 EI, 엘렉트론 이오니제이션 다시 말하면 엘렉트론, 전자를 이용해 가지고 물질을 이온화 시킨다. 제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이온화가 돼야 되고 그리고 기체 상태로 돼야 되고 그리고 기체 상태로 됐는데 플러스 기기 안에서 하이 베큐움이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울트라 하이 베큐움이 아니구나. 울트라 로우 베큐움, 울트라 하이 베큐움 하여튼 초고진공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온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EI, 엘렉트론을 통해서 이온을 하고 두 번째는 케미칼을 통해서 이온을 하고 왜 이렇게 발전했는지를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근데 최근에 개발된 단백질을 분석하기 위해서 개발된 이 두 가지는 왜 이렇게 넘어왔냐면 얘들이 할 수 있는 질량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온화를 할 수 있는 몰레큘러가 정말 맥스로 잘하면 700달톤 정도까지 밖에 이온을 못해요. 근데 이거 이상으로 되는 뭔가들은 이 EI랑 CI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단백질 같은 경우 펩타이드 같은 경우도 보통 대략적으로 펩타이드가 한 7, 8번만 아미노산 7, 8개만 넘어버리면 1000달톤은 금방이에요. 1000달톤 가는 건 금방이기 때문에 이 말은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펩타이드 분석이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허들을 넘기 위해서 말디랑 허들을 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그래서 그 사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걸 넘어선 말디랑 ESI가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1920년에서부터 1990년이니까 70년 정도 걸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로로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 두 분에게 노벨 화학상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모든 걸 하려 그러면 모든 어떤 물질에 따라서 또 그 이오니제이션 방법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 ESI보다 EI가 더 나을 때도 있어요. 더 쉬울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어떤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온화 방법을 골라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일단 매스 리미테이션이 있다는 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두 개의 맥스가 700달톤이기 때문에 700달톤을 넘게 되면 분명히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 말이고 그리고 매스 아날라이즈랑 조금 이따 설명한 매스 아날라이즈랑 컴패티블 하냐. 이거는 뭐 이온화 방법을 고른다기보다는 그 두 개를 다 같이 고려해가지고 해야 되고 그리고 세퍼레이션 툴, LC, GC, C 같은 것들을 연결했을 때 어떤 게 나은가.
하는 거죠. 근데 이것들은 어찌 보면 사람들이 그냥 그 기계를 파는 회사에서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될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매스 애널라이저랑 말디 같은 경우는 토프랑 연결이 잘 돼 있고 ESI 같은 경우는 AC랑 연결을 잘 되기 때문에 뭔가 다른 매스 애널라이저랑 연결을 다 시켜놨기 때문에 그렇게 가장 최고의 퍼포먼스를 일으킬 것들을 할 것들을 기계 회사가 개발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컴패티빌리티를 고려해야 되지만 크게 고려 안 해도 돼요. 기기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놓은 상황이라 어떤 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이건 다 기기 회사에서 만들어서 알아서 해놓은 거라서 크게 지금으로서는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예전에는 뭔가 이 기기를 만들기 전에는 이제 고려를 해야 됐던 상황인 거죠. 예를 들면 매스 애널라이저 어떤가 잘 어울릴지 그리고 세퍼레이션 툴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기기를 파는 회사에서 일체형으로 만들어놔서 그게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센시티비티는 뭘까요? 얼마나 낮은 농도의 몰레큘을 측정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휘발성, 샘플이 휘발성이 있느냐 그리고 솔루빌리티가 있느냐. 이 휘발성이 있냐라는 말은 조금 이따 설명할 건데 이 기체와 즉 질량 분석을 하려면 몰레큘이 이온화가 되고 기체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기체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기체하고 연관이 되는데 펩타이드랑 단백질은 당연히 휘발성 아닌 비휘발성 물질이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휘발성인지 비휘발성인지를 나누는 것은 이쪽에 있습니다. 이 내용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할 거고 솔루빌리티의 샘플이 솔루블하다 하면 뭐 애쉬를 통해 가지고 분리해서 ESI를 사용하거나 말리를 고체가 안 그래서 뭐 혹시나 솔루빌리티가 떨어진다 그러면 말리를 사용하고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만약에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겠지만 ESI 같은 경우는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몰레큘이 기체 상태로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온화되면서 기체 상태로 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되는데 ESI 같은 경우는 액체 상태에 있는 물질을 기체 상태로 가면서 이온화를 만들어주는 거고 말디 같은 경우는 고체 상태에 있는 샘플을 기체와 이온화로 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뭔가 이온화하는 방법의 차이도 있지만 말디는 고체에서 기체, ESI는 액체에서 기체로 다시 보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케이 기체에서 고체에서 기체로 가려고 그러면 AC 같은 경우는 리퀴드잖아요. 액체잖아요. 그래서 액체로 그러니까 AC에서 나오는 건 다 액체인데 그러면 AC랑 말디는 연결이 힘들겠구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AC는 ESI랑 연결이 됩니다. AC, ESI, 매스 스펙트로메트리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이것까지 다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데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게 뭐냐면 기기 회사에서 이런 세트로 다 만들기 때문에 그게 뭐 머릿속으로 그렇게 되는구나라고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네 가지의 그 이오니제이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이제 맨 끝에 이걸 안 봤네요. 얼마나 이오나이제이션 하는 에너지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금 더 설명할 거고 이온화되는 에너지가 낮은데 내가 넣어주는 에너지 즉 엘렉트론과 케미칼이나 엘렉트론과 또는 ESI 말디 같은 경우는 만약에 A라는 물질이 A 플러스라도 되는데 에너지가 뭐 예를 들면 10kcal 칼로리가 필요한데 내가 여기다 에너지를 80을 넣어준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아있는 70이 이 물질을 이온화시키는데 쓰이고 이 물질을 또 쪼개버려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조금 이따 설명할 EI 같은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이온화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면 쪼개져 버리는 거죠. 그죠? 쪼개져 버리면 이건 좀 너무 하시한 컨디션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첫 번째 원했던 거는 그 몰레큘러 웨이트를 측정하는 건데 다 쪼개져 버려 가지고 원래 있던 물질의 몰레큘러 웨이트를 측정을 못한다 그러면 이건 또 좀 뭔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들을 소프트 이오니제이션 그러니까 이쪽은 소프트한 거고 이쪽은 좀 하드한 이오니제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ESI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들은 EI, CI 같은 경우는 코발런트로 붙어 있는 것들도 이온화시키고 남은 에너지가 다시 쪼개버리는
이를 만드는데 ESI 같은 경우는 너무 그 이온화하는 데만 에너지를 사용하고 좀 약하기 때문에 이 난코발란트로 이렇게 붙어 있는 얘들도 다 측정을 합니다. 측정이 가능해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어떤 경우는 측정이 가능하고 측정이 안 되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그 이온화하는 과정이 소프트하기 때문에 난코발란트로 붙어 있는 것들도 매스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 예를 들면 어떤 단백질에 그 어떤 단백질에 철이 붙어 있다. 철이 중간에 뭐 킬레이션 돼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ESI 같은 경우는 그만큼 소프트하다는 의미겠죠. 그러면 자 하나씩 보면 자 전자이온, 엘렉트론 이오니제이션, 엘렉트론 이오니제이션의 첫 번째 그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질량 분석기 안에 분석이 되려면 이온화가 돼야 되고 기체 상태가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EI, CI 같은 경우는 어떤 우리가 뭐 솔루션에 있던 뭐 다른 물질에 있던 보통 액체겠죠. 액체일 가능성이 높아요. 액체에 있던 것들 기체로 만들어 준 다음에 이온화를 해요. 근데 ESI 같은 경우는 액체에 있던 것들을 기체로 만들과 동시에 이온화를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오는 차이 때문에 뭔가 조금 전에 있던 얘기들을 한번 다 설명해 보면 이제 이렇게 이 집 여기 있는 M은 기체화된 거예요. 기체화가 됐는데 기체화된 것들을 이제 이온화하려고 보면 이렇게 어떤 필라멘트에서 엘렉트론을 떨어뜨려 주게 됩니다. 엘렉트론을 떨어뜨리게 되면 엘렉트론이 하이 에너지의 마이너스 차지가 이 지나가는 M하고 인터액션을 해가지고 이렇게 M 플러스나 F 플러스 이게 F 플러스는 뭐냐면 프레그먼트라고 해서 너무 얘들이 하이 에너지가 돼가지고 얘들을 이온화시키는 것도 플러스 이렇게 쪼개진 형태의 프레그먼트를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스로 들어가서 이렇게 측정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측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M 플러스가 얘들이고 얘들에 의해서 하이 에너지 즉 이 엘렉트론이 가진 하이 에너지 때문에 이온화를 시키고 남은 에너지들이 쪼개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케미컬 구조로 쪼개게 돼서 105, 77, 51, 44 이런 것들이 생성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또 포인트는 뭐냐면 이온화를 해야 되는 게 문제예요. 이온화를 액체 상태에서 내가 물질을 이온화를 시키면 여러분 물이 먼저 날아가지 솔벤트들이 먼저 날아가지 얘들이 날아가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자 이런 여기다 프로펠러 대신에 이쪽에 내가 이렇게 뭔가 내가 원하는 물질이랑 솔벤트를 쌓아놨어요. 그래서 얘들을 볼로타일 하기 위해서 물 빼자. 그리고 메탄올이랑 에탄올 뭐 저 휘발성 물질을 같이 채워줬는데 얘들이 이렇게 기체로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 물질 자체가 낮은 몰레큘러 웨이트 낮은 물질이라면 그게 상관이 없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기체화 시키기 자체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EI 같은 경우는 최대가 아무리 잘해보고 최대로 해봐야 700달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잘못 썼나? 700kDalton이라 썼나? 700달톤이라 썼네. 700달톤이에요. 700달톤 넘어가면 이온화 자체가 기체화가 안 되기 때문에 질량 분석기를 이용할 수가 없었어요. 이 EI만 있던 시절에는. EI, CI만 있던 시절에는 이건 불가능했어요. 700달톤 이상으로 넘어가는 몰레큘들을 우리가 기체화하는 것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불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계속 사람들이 기술 개발을 하다 보니 그냥 기체와 동시에 이용을 합시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개발된 것들이 말디랑 ESI인 거고 그래서 ESI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EI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몰레큘 뭐 조그만 몰레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합성한 케미칼들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직까지도 뭐 몰레큘러 웨이트 뭐 430 정도 되면 뭐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아직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EI의 장점이 뭐냐면 아주 센시티브해요. 아주 피코몰 단위로 레벨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제가 이때까지 설명 안 했지만 얘들이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제가 기억으로는 이 보통의 이 스몰 케미칼들이 이온화 하는데 한 10 엘렉트론 볼트 정도 들고,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대략 이렇게 생각하면 70 엘렉트론 볼트예요. 이 대략적으로 이 그 전자의 에너지가. 그러면 얼마가 남아요? 60이 남죠. 그죠? 이 60 엘렉트론 볼트가 여기 사용되는 거예요. 여기 쪼개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EI를 통해 가지고 질량 분석을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이 우리가 솔직히 최초로 원하는 건 뭐냐면 이 M만 나오고 얘들이 안 나오는 게 어찌 보면 처음에는 원했던 건데 EI를 해보니까 너무 프래그멘트들이 많이 나와요. 프래그멘트들이.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지문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지문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 지문으로 작용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EI를 통해서 매스 스펙트럼을 얻게 되면 이때까지 우리가 쌓아놓았던 EI 매스 스펙트럼과 비교를 하면 내가 모르는 물질 얘들이 뭔지를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라이브러리가 그 매스 스펙트럴 라이브러리가 아주 컨시스턴트하게 많이 쌓여져 있는 거라, 잠시만요. 쌓여져 있던 거라 어떤 물질인지 알아내는데 아이디어라는데 너무 유용하게 많이 사용이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지 않는다고 어떤 물질이 있는지를 어떤 물질이 있는지를 알고 싶으면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 사진이 뭔지 아실까요? 여러분들 많이 보는 드라마는 아닐 것 같긴 한데 이게 뭘까? 이 사람이 유명 그 배우예요. 배우인데 지금 뒤에 있는 게 이게 EI를 이용한 GCMS예요. GCMS고 이 사람은 잠시만. 미국에 CSI라는 유명한 드라마가 있어요. 여러분들 본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유명한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뭐 살인 사건이나 보통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 이제 범인을 찾아가는 것들을 이제 우리 과학 수사대라고 그러죠. 그 과학 수사대 찾아가는 것들을 이제 그 에피소드를 하는데 그게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맨 처음에는 라스베가스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이 마이애미, 그리고 만약 뉴욕 뭐 그 이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주로 본 게 세 개였고 이 사람은 CSI 뉴욕에 나오는 그 검시관이 아니고 뭐 하여튼 분석하시는 분이에요. 분석하는 분인데 이 사람이 주로 이 GCMS를 이용해 가지고 뭔가 찾게 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제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뭐냐면 어떤 그러니까 살인 피해자의 뭐 대략적으로 구두에서 어떤 물질이 나왔는데 얘들이 뭔지를 분석을 해요. 이 GCMS를 통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얘들을 찍었는데 원래는 이걸 모를 거 아니에요. 이게 뭔지를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모르는 상황인데 얘들이 뭔지를 모르는 상황인데 얘들이 뭔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냥 이 스펙트럼만 나온 거예요. 그 스펙트럼을 가지고 스펙트럴 라이브러리에 비교를 해보니까 어떤 특정한 물질 A가 나와요. 그러면 금방 보여드렸던 이 여자분이랑 이 다른 경찰이 둘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A라는 물질이 나올 수 있는 곳은 뭐 페인트 공장, 뉴욕에서는 페인트 공장 외에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페인트 공장을 찾아가서 용의자를 찾게 되죠.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EI를 통한 GCMS는 거의 다 대부분 다 EI로 되어 있기 때문에 EI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얻게 되면 스펙트럴 라이브러리가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미제 물질이 뭔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에요. 무조건 뒤에 있는 CI도 비슷하겠지만.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스트럭처럴, 그러니까 구조적인 정보를 프래그멘테이션 패턴을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다. 이 패턴에 이런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를 통해 가지고 내가 새로운 물질을 조금 전에 말했던 피해자의 발밑에서 나온 어떤 딱 그 뭐라 해야 되나 흔적에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 A라는 물질이 나왔다라고 하는 이렇게 단백
어떤 물질이 뭔지, 조그만 케미컬이 뭔지를 확인하는데 가장 유용하게 사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르가닉 케미스트한테는 아직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충 한 700 정도를 넘어서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700도 그러니까 좀 더 휘발성이 갖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물질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막 이상한 뭔가를 달아줘요. SI 같은 걸 달아줘 가지고 휘발성을 높인 다음에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얘의 맥스가 750, 700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단백질이나 펩타이드를 분석하기 힘들겠죠. 그리고 에너지가 높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70 일렉트론 정도 볼트 정도 되기 때문에 이온화에 필요한 10 일렉트론을 빼고 나면 60 일렉트론 볼트가 프래그멘테이션에 사용이 되고 이 프래그멘테이션이 된 나온 패턴들이 또 운이 좋게 이렇게 우리가 매스 스펙트럴 라이브러리를 만들게 되고 쉽게 이 물질이 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렵진 않죠. 그냥 쭉 보시면서 그 내용에 따라서 흘러가면서 보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오네이션 에피션시가 0.001% 10만 개죠. 10만 개 중에 하나가 이온돼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10만 개의 M이 떨어지면 우리가 10만 개의 M이 떨어지고 우리가 그 전자를 만들어가 떨어져주면 이 10만 개의 M 중에 하나만 이온화가 되고 쪼개진다는 거예요. 에피션시가 너무 낮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정확하게 분석하려고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분석하려고 그러면 이 안쪽에서 농도가 엄청나게 높아야 된다는 의미인 거죠. 그죠? 농도가 엄청나게 높아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이 농도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케미컬 이오니제이션. 조금 전에 우리가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원래 지금 여기가 N 플러스 H가 있어야 되는데 보이지 않아요. 부틸 메타클레이트 같은 경우는 분석을 해보면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게 보이지 않아. 이 빨간색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뭐 지금 현재로서는 상관없다고 생각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쌓여져 있으니까 뭐 컴퓨터를 통해서 분석해보면 이게 뭔지 알겠는데 근데 이게 개발됐던 1920년대는 이런 스펙트럴 라이브러리랑 비교하는 게 가능했을까요? 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1930년대에 살고 있던 여러분들이 내가 이 아이 데이터를 하나 얻었어요. 여러분 지금이야 이거는 뭐 상관없는 문제지만 그 당시에는 이 데이터를 얻었어요. 이게 뭔지를 알아보려고 그래요. 그럼 막 케미컬 구조를 그리면서 고민을 하겠죠. 안 되겠다. 다른 사람들이 쌓아놓은 걸 찾아봐야지. 그러면 도서관에 가면 이만하게 쌓여있는 매스 스펙트럴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이렇게 검색을 하겠죠. 그죠? 지금은 그냥 내 데이터를 어디다 올리면 어디다가 프로그램에 넣으면 누르르 해가지고 뭡니다라고 알려주지만 10초 안에 알려주지만 그 1930년대는 그게 불가능했다는 거죠. 그죠? 컴퓨터가 없으니까 컴퓨터가 거의 없던 시절이니까 아예 그게 불가능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 것들을 검색하고 라이브러리와 스캔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불가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포인트가 중요했어요. 원래 몰레큘러 웨이트이 얼마인지가 그 당시에는 중요했던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좋다. 우리 그래도 원래 있는 몰레큘러 웨이트 MW에 또는 MW 또는 뭐 MW보다 플러스 1이 된 어떤 몰레큘러 웨이트를 알아야 좀 더 쉽게 그 알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요구에 의해서 이제 그러면 이 에너지가 70 일렉트론 볼트로 너무 높으니 좀 에너지를 낮추게 되면 프래그멘테이션이 줄어들고 원래 있는 이 MW의 피규는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더 에너지가 낮은 뭐 메테인이라든지 아이소부테인 같은 걸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온화를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전에 사람들은 뭐냐면 이 아이 데이터도 얻고 이 수치도 얻어서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한 거죠. 근데 지금으로는 필요 없다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데이터가 컴퓨터로 쫙 이런 데이터가 컴퓨터로 쫙 쌓여 있는데 이걸 알아서 뭐 하고 뭐 몰라서 뭐 하겠냐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 데이터를 얻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EI 데이터랑 스캔해 주세요. 그러면 오케이. 이거 뭡니다. 라고 그대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이 EI가 개발되어 있던 당시에는 이런 라이브러리를 비교해가지고 이게 뭔지를 알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MW라는 값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MW 값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무 에너지가 센 70 일렉트론 볼트인 엘렉트론을 사용하지 말고 케미칼들을 이온화시켜가지고 케미칼 이온화된 메테인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맞죠? 이렇게 되죠. 얘들을 이온화시켜가지고 얘들을 떨어뜨리면 그래서 얘들은 이 엘렉트론보다는 에너지가 낮으니 이온화시킬 때 얘들을 좀 더 많이 남겨주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개발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MW 값도 그 당시에는 중요했기 때문에 지금은 몰라도 그냥 이걸 컴퓨터에 스캔하면 그냥 나오는 값이니 필요 없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개발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엘렉트론은 에너지를 케미칼을 통해 가지고 이온화된 케미칼을 통해 가지고 이온화를 하게 되면 에너지가 70 일렉트론에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각각이 다르겠지만 내려오게 되고 그러면 원래 있는 MW 값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형태의 CI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얘들은 뭐 크게 뭔가 연력학적으로 설명한 건데 크게 없고요. 그리고 지금 예전에는 그 듀얼로 사용을 해요. 두 개 다. CI를 통해 가지고 MW를 하고 EI를 통해 가지고 프로그멘테이션 패턴을 넣고 이렇게 했는데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확하게 많은 상황이고 EI 데이터만 얻으면 컴퓨터 스캔하고 라이브러리를 스캔하게 되면 얘가 뭔지를 알려주는데 그게 없던 시절에 이제 CI를 사용해서 몰레큘러 웨이트도 알고 프래그멘테이션 패턴도 알고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CI 같은 경우는 스펙트럴 라이브러리를 많이 생성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면 엘렉트론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한 70 일렉트론 정도로 정해져요. 뭐 오늘 제너레이션이나 내일 제너레이션이나 근데 CI 같은 경우는 케미칼 상태에 따라서 그것들이 가지는 에너지가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얘들의 패턴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필라멘트에 정확하게 이렇게 해주면 여기서 나오는 이 값들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엘렉트론 값들 이 CI 가지고 만들어진 이런 것들을 엘렉트론 대신 떨어뜨려 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얘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이 시간에 따라서 그 케미칼의 그 컴포지션에 따라서 뭔가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얘들은 스펙트럴 라이브러리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 여기서 나오는 얘들이 가지고 있는 엘렉트론 볼트에 따라서 이 패턴이 달라지게 되면 나중에 비교하기도 쉽지 않다는 의미에서 비교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스펙트럴 라이브러리는 보통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EI를만 사용하고 CI 같은 경우는 몰레큘러 MW를 알아내는 데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고 보니 지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 CI 같은 경우는 참 필요 없는 의미 없는 게 돼버린 상황인 거죠. 그죠? 생각해보면 몰레큘러 웨이트 알아서 뭐예요? 그냥 EI 값 알면 EI 패턴만 알면 뭐가 나오는지 알고 라이브러리 비교하면 이 물질인가 봅니다. 라고 하면 그냥 쉽게 A 또는 B라는 걸 확장할 수 있는데 A라는 B라는 걸 이 패턴을 통해 알면 얘들은 몰레큘러 웨이트는 정확하게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케미컬 구조가 나올 거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얘들이 필요 없어진 상황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다시 말하면 EI랑 CI 같은 경우는 그러한 형태로 사용이 되어졌는데 이거는 이제 뭐 일부의 오르가닉 케미스트만 사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 두 가지는 기체화를 한 다음에 이온화를 하게 되고 그 이온화 에피션시가 너무 낮고 아무리 볼러타일한 물질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EI랑 CI를 사용할 수 있는 맥스의 몰레큘러 웨이트는 70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위를 넘어가게 되면 펩타이드, DNA, 뭐 글라이칸처럼 이렇게 커져버린 것들은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 온 거죠. 불가능했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거 70년 동안 연구 개발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뭔가 수없이 많은 것들을 했는데 이제 1990년대에 오면 이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두 가지가 생깁니다. 하나는 말디
말디가 매트릭스 어시스티드 레이저 디sorption 이오니제이션 그리고 ESI 일렉트로 스프레이 이오니제이션이라는 게 생깁니다. 제가 강조했던 게 얘들은 고체에서 말디 같은 경우는 고체에서 바로 기체화가 되면서 플러스 이온화가 되는 거고요. ESI 같은 경우는 액체에 들어있던 물질이 기체 상태로 감과 동시에 이온화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뭐 그림을 보면 알고 근데 그 말디의 특징은 뭐 이름 그대로 매트릭스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물질을 이렇게 있어요. 녹색이 있어요. 녹색이 있고 이건 하지 말고 녹색이 있고 그다음에 매트릭스를 넣어줘요. 매트릭스 종류는 이렇게 되고 이거는 이제 뭐 분석하는 종류에 따라서 많이 사람들이 이제 많이 달라져요. 뭐 DNA는 못 쓰고 펩타이드는 못 쓰고 프로테인은 못 쓰고 뭐 어떤 농도로 쓰고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약간 옵티마이즈 해놓은 상황이라서 아마 말디를 파는 기계 회사에서 이런 것들은 다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옵티마이즈된 방법으로 사용하게 되면 크게 무리 없이 분석할 수 있긴 되는데 이 여러 가지 종류의 매트릭스는 보통 오르가닉 애시드래요. 보면 디코티닉 애시드, 뭐 하이드록시, 시나믹 액시드 뭐 등등 이 보통에 보면 오르가닉 애시드인데 이 각각의 종류에 따라서 뭐 분석할 때 물질이 어떤 물질이 좋은지는 약간 옵티마이즈 다 돼 있는 상황이라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 매트릭스 즉 오르가닉 애시드를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 단백질, 펩타이드, DNA 등과 섞어주게 되고 그 섞어준 것들에서 섞어주게 되면 이제 솔벤트를 날리게 돼요. 그러면 얘들이 고체화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렇게 고체화가 된 거예요. 고체화. 근데 보통의 경우 제 기억으로는 이 내가 기억하기로는 이 아날라이트랑 여기 나오는 이 녹색의 분석하고자 하는 아날라이트랑 이 매트릭스의 비율이 보통 한 1000대 1 정도라고 이렇게 섞어준다라고 알고 있어요. 섞어줬어요. 지금 뭐 이거는 1000대 1은 안 되고 1000대 1보다 훨씬 높지만 이렇게 1000대 1로 섞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되고 그런 다음에 말리게 되면 고체화가 된 상황에서 이렇게 레이저를 쏘아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레이저 에너지에 의해서 매트릭스도 에너지를 받게 되고 그럼 정확하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얘들이 이온화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레이저를 쏘아주게 되면 내가 원하는 물질들이 이온화가 돼요. 이렇게 플러스 차지를 띠면서 그냥 사람들이 생각할 때 쏴주게 되면 그 오르가닉 애시드에서 이 H 플러스 하나가 팍 튀어나오면서 내가 원하는 물질 아날라이트에 이온 H 플러스가 붙으면서 이온화가 된다라고 이제 사람들은 대략적으로 추측은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정확하게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온화가 되면 얘들이 질량 분석기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 다음에 세퍼레이션해서 분리하게 되면 몰레큘러 웨이트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됐죠? 다시 말하면 마디의 특징은 매트릭스가 1000배 정도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물질의 1000배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매트릭스는 거의 대부분이 오르가닉 액시드고 레이저를 통해서 레이저를 쏘아주게 되면 고체화된 상황에서 레이저를 쏘아주게 되면 어떤 이유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정확하게 밝혀진 메커니즘은 없지만 내가 원하는 펩타이드나 단백질이 이온화가 돼서 질량 분석기 안으로 들어가서 분석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말 중에 하나가 매트릭스는 고체 상태에서 기체화 플러스 이온화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들은 로우 몰레큘러의 오르가닉 애시드에 엠베드되어 있고 제가 대략적으로 한 1000대 1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1000대 1 정도의 비율로 섞어준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드라이된 고체화된 믹스처는 짧고 강한 레이저 펄스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데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하고 다르게 설명하는데 매트릭스가 레이저를 받아가지고 전달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제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H가 떨어지면서 옆에 그 내가 원하는 물질에 가서 붙어서 이온화가 된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입니다. 하여튼 근데 이것들은 그렇게 정확하게 확정된 게 아니니까 대략적으로 그렇게 되겠구나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받은 매트릭스가 에너지를 전달하거나 H 플러스를 전달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애널라이트가 이온화가 돼서 질량 분석기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보통 이제 큰
것들을 분석할 수 있게 되고 얘들도 제가 알기로는 1메가달톤까지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해본 가장 큰 사이즈는 똑같이 항체로 150kDalton입니다. 경험상 150kDalton까지 했고 보고된 바에 의하면 뭐 이것도 오래된 거지만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 10년 아니구나 15년 전에 15년 전에 대략적으로 한 1메가달톤 정도 측정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은 또 바이러스까지 측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700 이하에서는 매트릭스 인터피어런스가 나타난다. 얘들도 솔직히 말해서 이온화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생각해보면 얘들이 이온화되거나 얘들이 뭐 서로 간에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이온화가 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생길 소지가 있다라는 거죠. 가장 잘 된 게 이거고 지금 앞에 이 700 같은 경우는 700 이전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뭔가 생기는데 얘들은 그냥 잘라서 이것만 보여준 상황이에요. 그래서 말디토프를 통해서 분석한 게 이러한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말디토프를 분석했는데 얘들은 폴리머예요. 폴리머. 그러니까 이 하나의 픽 차이가 이렇게 200달톤이 나는 어떤 물질들을 분석했을 때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건 단백질, 그러니까 자그마한 단백질을 분석한 거고, 이거는 작은 단백질을 분석한 거고, 얘들은 폴리머를 분석한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폴리머 사용하는 사람들도 이 말들을 아직까지 좀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근데 단백질 분석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크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ESI로 다 넘어왔어요. 그리고 프랙티컬하게는 300kDalton, 300kDalton이고 제가 보고된 걸 본 거는 1메가달톤까지 가능했고 저는 150kDalton까지 측정을 해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충 펜토몰이랑 피코몰 단위까지 측정이 주로 가능하고 아토몰도 가능하다. 어떤 경우는. 그리고 소프트한 이온화 방법이고 프레그멘테이션이 적다. 다시 말하면 가장 하드한 이오니제이션은 EI였고 뭐 프레그멘테이션이 엄청나게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 반대로 얘들은 그거에 비해서 훨씬 더 소프트하고 프레그멘테이션이 적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샘플 안에 우리가 샘플 안에 이렇게 뭔가 내가 원하는 물질이랑 매트릭스를 이렇게 넣어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이에 뭐 솔트, 저 버퍼 같은 게 끼어 있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디 같은 경우는 이게 왜 그런지 또 모르겠는데 하여튼 왜 그런지는 정확하게 뭐 설명을 못하지만 경험상 실험상으로 결과를 보니 솔트가 있어도 크게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트에 무방하다는 얘기는 똑같이 다시 또 다른 설명을 하게 되면 믹스처 같은 것들도 분석하면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믹스도 분석이 잘 된다는 의미고 근데 그래서 얘들은 또 AC라든지 이거 세퍼레이션 툴하고는 잘 연결하지 않습니다. 말기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가장 세퍼레이션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AC인데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인데 얘들은 고체에서 기체화되고 이온화되는 거잖아요. 근데 AC는 액체인데 얘들을 다시 그 고체를 만들어서 넣어줄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세퍼레이션 하는 거하고는 맞지 않고 대신 분석을 해보니 믹스처가 되더라도 이 톨러런스가 좀 다른 거에 비해서 큰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한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은 700 이하에서 그 백그라운드 지금 여기서 매트릭스 백그라운드 즉 떠준 매트릭스에서 나온 픽들이 너무 많이 보인다는 게 약간의 단점이고요. 그리고 포토 데그라데이션 즉 내가 만약에 단백질을 분석하게 되거나 뭐 DNA를 분석하게 되면 내가 쏘아준 레이저에 의해서 얘들이 그냥 쪼개지는 경우가 가끔씩 생겨요. 특이한 경우는 그래서 이런 약간의 단점이 있고 그리고 넣어준 엑시드 올가닉 엑시드들이 섞이면서 단백질들을 쪼개거나 하는 경우도 가끔씩 생기는데 이것들은 뭐 원래 있던 단점이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백질을 분석할 때 저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얘들이 한 95%에서 98%, 99% 정도까지 많이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그게 아니라
레졸루션이 얘들보다 훨씬 낮아요. 픽들을 보면 지금 이거는 샤프하게 보여서 그러는데 이걸 이 부분만 익스펜전하게 보면 픽 모양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ESI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와요. 아주 샤프하게 ESI가 훨씬 더 샤프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레졸루션이나 애큐러시 면에서 ESI가 말디보다 훨씬 더 앞서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ESI를 훨씬 더 많이 쓰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다음은 그렇죠. 이렇게 보면 뭔가 픽이 너무 넓잖아요. ESI 같은 경우는 솔직히 1달톤도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픽 자체가 너무 레졸루션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ESI를 더 많이 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자, 그러면 그 유니제이션의 마지막 ESI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분무기 있죠? 이 분무기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분무기를 이렇게 쑥쑥 쏴보면 안에 있는 물들이 방울방울로 쪼개지게 되죠. 그죠? 방울방울로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 방울방울에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잠시만요. 만약에 지금 이게 이 분무기 안에 어떤 내가 단백질을 넣었다 그러면 그래서 분무를 해주게 되면 솔직히 그 방울방울 안에 내가 원하는 단백질들이 한 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 안쪽으로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내가 그 물속에 있던 물질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죠? 네, 일단 첫 번째는 스프레이입니다. 스프레이를 하게 되면 조그만 방울로 다 나눠지겠죠. 근데 이 안쪽에 뭐 단백질 들어있든 말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에너지 이 3kV에서 5kV 정도 지금 뭐 최근에는 뭐 1, 2kV 정도 1, 2kV 정도 넣어주긴 하는데 여기다가 전기를 걸어주게 되면 얘들이 플러스 차지를 띠게 됩니다. 플러스 차지를 이렇게. 그래서 얘들 모양이 다 지금 여기 있는 눈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플럼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다 그거예요. 지금 이런 스프레이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스프레이를 우리 눈에 아주 작게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모아보면 이러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안쪽에 보면 다음과 같이 돼요. 다음과 같이 처음에 생겼을 때 이렇게 큼지막해요. 방울이. 그런 다음에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안에 있던 그 솔벤트들이 날아가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조금해지고 이 안쪽으로 들어와서도 계속적으로 더 조금해져요. 근데 결국에는 얘들을 한번 키워보면 결국엔 이제 정말로 애널라이저 들어가기 전에 키워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단백질이 이렇게 되어 있고 단백질에 보라차지가 여러 개 붙어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요. 그죠? 이런 형태로 돼서 이제 얘들이 들어가게 되고 얘들을 가지고 얘들의 사이즈에 따라서 차지 스테이트에 따라서 분리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러한 형태의 뭔가 매스 스펙트럼이 나오게 된다는 의미예요. 자, 다시 말씀드렸죠? 액체에서 기체 상태가 되면서 플러스 이온화가 되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스프레이를 해주면서 아주 작게 방울을 아주 작은 방울 안에 내가 원하는 물질이 들어가게끔 하고 거기다가 전기를 걸어주게 되면 이 방울 액체가 차지를 띠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솔벤트를 날려주게 되면 결국에는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 또는 뭐 안에 들어있는 불순물들이 다음과 같이 전하를 띤 어떤 몰레큘이 되고 이 몰레큘이 질량 분석기 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스프레이를 해주면서 아주 센 전기를 걸어주고 어느 정도 날아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물질만 그러니까 분석할 물질 또는 그에 따른 인피니티가 차지만 띄고 질량 분석기 안에 들어가서 질량 분석기 즉 매스 아날라이저가 분리해서 스프레이 해준 첫 번째 이 시간에 스프레이 해준 물질들이 뭔지를 알 수 있게 먼지가 아니라 스프레이 해줬을 때에 나왔던 물질들의 몰레큘러 웨이트를 측정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약간 다르죠? 앞에는 이제 레이저를 써가지고 하는데 레이저를 써가지고 이 레이저가 에너지가 되는 거고 레이저 에너지를 주게 되면 이온화가 되어가는 거고 근데 정확한 메커니즘은 잘 몰라요. 근데
얘들도 어떠한 형태로 조금 더 알려져 있긴 했지만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간단하게 스프레이하면서 스프레이에서 작은 방울로 만들어주고 전기를 주면서 차지를 넣어줬다. 그런 다음에 얘들이 조금씩 날아가다 보니 솔벤트가 붙어있던 물들이 방울 안에 들어있던 물들이 날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다음과 같이 내가 원하던 물질이든 원하지 않던 물질이든 스프레이 될 때 안에 들어있던 물질들이 차지를 띠게 되고 얘들이 매스 아날라이저로 들어가서 분석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어렵지 않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질량 분석을 통해서 나중에 연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똑같이 다음과 같은 비슷한 것들이 나오겠죠. 비슷한 형태가 나오겠죠. 자, 그런 다음에 지금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거에 대한 왼쪽에 설명이고 메커니즘도 그냥 설명했고 얘들은 좀 어렵게 적어놓은 얘기인데 금방 말씀드렸던 내용이 가장 메인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프레이 되면서 전기를 아주 고에너지의 전기를 줬고 그 다음에 얘들이 내가 분석하려는 물질 또는 그 안에 들어있는 매트릭스 물질이 차지를 띠게는 조그만 공기방울, 그러니까 물방울 안에 들어가 있고 시간이 흐르면서 물방울에 들어있던 솔벤트들이 날아가면서 결국에는 내가 분석하는 물질처럼 다음과 같이 이온화가 되고 기체 상태로 되면서 매스 아날라이저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액체 상태에서 이온화가 되고 기체화되면서 이온화가 되니까 앞에 LC를 연결해가지고 넣으면서 시간에 따라서 계속 스프레이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ACMS 스펙트럼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시간에 질량 분석은 다음에 뭐가지? 인텐시티가 나타나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네,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근데 이건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가장 메인한 설명은 금방 계속 강조했던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면 얘들이 어떤가? 얘들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생각, 그 장점이 뭐냐면 700달톤, 700kD까지, 70kD인데 아니에요. 그래서 요새는 프랙티컬하게 옛날 기기의 얘기고 요새는 제가 하는 것도 한 200kD까지는 쉽게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펜텀볼에서 하이 아톰볼까지 분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가장 소프트한 이오니제이션이에요. 그래서 난코발런트한 컴플렉스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DNA가 이렇게 있는데 DNA에 뭐 어떤 뭐 예를 들면 니켈이 이렇게 붙어 있다. 그러면 이의 몰레큘러 웨이트 플러스 얘가 붙어 있는 것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내가 원하는 DNA 만들었을 때 몰레큘러 웨이트에다가 얘들을 분석해 보면 얘까지 붙은 놈 MW 플러스 니켈까지 합해진 것들의 질량 값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많이 이용되겠죠. 얼마나 예를 들면 뭐 어떤 트랜지션 요인들이 단백질이나 뭐 DNA에 얼마나 잘 붙는지에 관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DNA가 붙어 있는 놈은 이만큼, 니켈이 붙어 있는 놈이 안 붙은 놈은 이만큼, 니켈이 붙은 놈은 이만큼. 온도에 따라서 또 측정해 보니까 뭐 온도가 이때는 40도였다. 다음은 70도다. 라고 하면 이게 더 증가한다. 그럼 온도에 따라서 더 많이 붙는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이제 뭔가 바인딩 하는 거에 대해서 연구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ESI는 액체에서 기체와 고체와 액체에서 기체와 플러스 이온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Ac랑 물이 나오는 Ac랑 솔벤트가 나오는 Ac랑 훨씬 더 컴패터블 하겠죠. 그리고 대신 이제 멀티플 차지가 됩니다. 말디와 ESI 또 다른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말디는 뭐 플러스 2 차지, 3 차지도 가끔씩 있긴 하지만 메인이 플러스 1 차지예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이렇게 있으면 플러스 1 차지 H 하나밖에 안 붙어요. 근데 ESI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단백질 똑같은 종류의 단백질이라도 똑같은 단백질 뭐 예를 들면 항체를 이렇게 항체 의약품 하나를 분석하게 되면 차지 스테이트가 여러 종류가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 53, 플러스 53, 플러스 54, 플러스 55, 아니 반대구나. 플러스 53, 플러스 54, 플러스 55, 56, 57, 58, 59 이렇게 차지 스테이트가 높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이 차지 스테이트는 당연히 단백질이나 그 어떤 몰레큘이 가지고 있는 이온을, 그러니까 H 플러스를 빨아들이는 능력에 따라 달라지겠죠. 몰레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면 밑에 보면 이게 그거예요. 어떤 내가 몰레큘 단백질 하나 찍었을 때 다음과 같은 스펙트럼을 얻었다 그러면 얘들을 한번 봐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걸 n-1차지 스테이트라고 하고, 이걸 n 플러스 1차지 스테이트라고 하고, n 차지 스테이트라고 하고, 이건 n 플러스 1차지. 그러면 이건 n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러면 n을 구하는 거예요. n을 구한 다음에 각각의 n을 구한 다음에 몰레큘러 웨이트를 측정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걸 제가 시험 문제에 내려고 그러다가 여러분들 이해를 못할 것 같아가지고 시험 문제 내더라도 제가 공지사항에 푸는 법들을 알려주고 다시 하도록 할게요. 근데 이걸 다른 학생들한테 계속 다른 학생들한테도 설명을 여러 번 했는데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이해를 잘 못하고 계산하기 어려운 건 아닌데 전체적인 질량 분석하는 데이터들을 많이 안 봐서 그런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실험 문제를 내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론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 픽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각각이 다 하나의 물질에서 나온 거잖아요. 대신 차지 스테이트가 다르고, 어떤 물질이 똑같은 물질이 1000개가 있는데 뭐 예를 비율로 보면 이거는 400개, 이거는 400개, 이거는 300개, 이거는 200개, 이건 100개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플러스, 예를 들면 이걸 계산해 보면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라고 하면, 플러스 6이라고 하면 이제 어떤 물질, 하나의 물질을 했는데 플러스 6차지, 그러니까 1000개 중에 플러스 6차지가 된 거는 100개, 플러스 5차지가 된 건 400개, 플러스 3차지가 된 건 300개, 플러스 2차지가 된 건 200개,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에 따라서,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로 정확하게 똑같은 하나의 항체의학을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하면 차지 스테이트가 하나 딱 이렇게 정확히 나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플러스 54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브로드하게 55짜리, 53짜리, 52짜리, 51짜리 나오고, 뭐 이쪽으로 하면 56짜리가 이렇게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실험을 해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차지 스테이트가 나옵니다. 하나로 넣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고, 이 애들을 통해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원래 있던 이 1000개가 있다던 이 단백질의 항체의 몰레큘러 웨이트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계산하는 문제를 시험 문제 내려고 하는데 문제 내지 않고 뭐 내더라도 여러분들이 풀 수 있게끔 한번 다시 공지사항에 올리고 나서 내도록 할게요. 그리고 ESI의 가장 단점은 뭐냐면 솔트가 리프로듀시빌리티를 낮춰요. 센시티비티를. 그러니까 ESI 같은 경우는 솔트가 있으면 쥐약이에요. 그래서 솔트를 최대한 없애야 돼요. 그래서 똑같이 AC를 사용하는 거예요. AC를 사용하면 솔트가 먼저 쫙 나와버려요. 그럼 그때는 측정 안 하고 나오게 되면, 왜냐면 그 내가 막 A라는 단백질을 분석하는데 A라는 단백질에 솔트가 드득드득 붙어 있어요. 그러면 얘들은 시그널 자체가 안 나와요. 아무리 농도가 높다 하더라도. 왜냐면 이 솔트들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얘들을 AC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솔트들이 물에 의해서 다 씻어 나가고 솔트가 없어진 상황에서 분석을 하게 되면 잘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ESI가 AC로 연결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솔트를 없애주기 위해서. 왜? 솔트는 ESI, MS의 쥐약이다. 시그널, 그러니까 똑같은 솔트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막 100분의 1, 1000분의 1 정도 시그널이 났습니다. 그래서 솔트를 없애주는 게 가장 좋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 AC를 이용해 가지고 솔트만 먼저 나오고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물질을 분석하게 하면 되니까 AC, MS를 많이 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 퓨리티가 중요하다. 샘플 퓨리티가 높으면 높을수록 분석이 잘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ESI 같은 경우는. 대신 이 두 가지는 약간 반대죠. 말디는 솔트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뭐 퓨리티가 좀 임퓨리티가 있어도 피크가 크게 문제가 나지 않는다, 뭐 문제되지 않는다. 대신 레졸루션이나 에큐러시가 이쪽이 훨씬 더 좋다라고 반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보면 ESI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컨센트레이션이 1에서 10마이크로몰라 정도로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볼륨 필요한 것들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옛날 얘기예요.
지금 많이 바뀌어가지고 많이 내려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 수치를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만약 혹시나 사용하게 되면 사용하게 되면 그 기기에 맞는 농도를 다 어딘가 뭐 SOP처럼 프로토콜처럼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게 이런 걸 외우거나 그러지 않아도 돼요. 뭐 대충 어느 정도 쓰겠지 라고 생각하면 되고, 내가 만약에 내가 만든 샘플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면 그게 가능한지 안 하는지만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자라면 또 더 만들어서 분석을 하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자, 이제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그 매스 아널라이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